한강 다리 밑 새벽 5시. 차가운 강바람이 골판지 박스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2세 박미영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연매출 10억 온라인 쇼핑몰 대표였던 제가 지금은 한강 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요. 10년 절친 최수진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 3억을 빼돌리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 여자 사기꾼이래. 정말 뻔뻔하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거리로 내몰렸죠. 그런데 오늘 새벽 강물에 빠진 소년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차가운 강물에서 소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10년 절친 최수진이었어요. 제가 구한 소년이 바로 수진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노숙자가 된 제가 배신자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 제 책상 위에는 이번 달 매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0억. 처음으로 달성한 숫자였죠. 미영아, 우리 해냈어. 최수진이 샴페인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제 대학 동기였어요. 경영학과에서 만나 1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저희는 3년 전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품 기획을 맡고 수진이가 마케팅과 재무를 담당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직원 15명을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꿈만 같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함께 꿈을 이룬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근처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영 대표님,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셨어요? 격리 담당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식 끝나고 바로 집에 갔는데요. 왜요? 김대리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법원 소환장이었어요. 원고 최수진, 피고 박미영, 횡령 및 배임 혐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고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급히 수진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없었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은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회사 돈 3억이 사라졌거든.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내 계좌로 돈이 들어간 흔적이 있더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했고 회사 돈을 내 계좌로 빼돌렸어. 미영아, 넌 내 친구였지만 이건 범죄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억. 저는 그런 돈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는 수진이 관리했고 재무는 모두 수진 담당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듣고 더 큰 절망에 빠졌어요. 박미영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됐고 그 돈이 박미영 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가 박미영 씨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박미영 씨가 개인적으로 쓴 금액도 상당하더군요. 그건 수진이가 제 카드로 쓴 거예요. 수진이가 제 카드를 빌려갔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최수진 씨가 빌려갔다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저는 10년 친구였어요. 카드를 빌려주고 빌리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년 친구잖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죠. 수진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영아, 증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경찰에서도 내가 범인이라고 했어. 수진아, 우리 10년 친구잖아. 내가 그럴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넌 돈 관리를 못해. 항상 충동 구매하고 카드값도 밀리고 그랬잖아. 나는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댄 게 이해가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저를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범인으로 만들 계획이었는지도 몰라요. 수진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영아, 이건 사업이야. 감정이 아니라고. 너도 이해해.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10년.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미영 대표님이 그럴 줄은 몰랐네.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제가 10층 건물 밖을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웃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피했어요. 박미영 씨가 횡령했다며 3억이나 빼돌렸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서도 나올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차명계좌 개설 기록,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들. 피고 박미영은 3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박미영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 3억 원을 원고 최수진에게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3억 원. 제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은 압류당했어요. 3억 원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제 모든 재산이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금 1억 5천, 예금 3천만 원, 자동차.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 매달 200만 원씩 갚으셔야 합니다. 법원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입이 없었어요. 전과자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영아, 미안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어. 내 소문.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날, 저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9,000원. 하루 숙박비였어요. 하지만 제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면 한 달에 27만 원.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면 한 달에 30만 원. 최소한 6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직업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전과가 있으시네요. 횡령이요. 죄송합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배달. 어디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제 통장에는 5만 원만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찜질방에서 잘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골판지 박스가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었죠. 여기 자리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골판지 박스 하나를 주셨어요. 여기 누워. 추우니까 신문지로 덮고 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골판지 박스에 누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신문지를 덮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거리에서 잤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본 그 별들이었죠.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의 생활은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화장실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영무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또 오셨네요. 여기 화장실 이용만 하시는 거죠. 영무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낮에는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월요일은 종로구 무료급식소, 화요일은 중구급식소. 요일마다 다른 곳을 돌아다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 여자 젊어 보이는데 왜 여기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제대로 씻지 못해서 피부에 뾰루지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떡이 지고 손톱은 깨졌어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어느 날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과거 회사 직원이었던 이대리였어요. 미영 대표님? 이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거 직원에게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전 연매출 10억 회사 대표였던 제가 이제는 자신을 숨겨야 하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한강 다리 밑에는 여러 노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죠. 저처럼 50대는 드물었어요. 아가씨,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옆에서 지내시는 김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로 보이셨고
10년째 이곳에서 지내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 나도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여기 왔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김할아버지는 제게 폐지 줍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 월요일에는 강남역, 화요일에는 역삼동. 요일마다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달라.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폐지를 모았어요. 손수레를 끌고 20kg씩 모으면 5,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그 돈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폐지를 주우러 강남역 근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천천히 걸어. 엄마가 있잖아. 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초라한 모습의 노숙자가 박미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엄마, 저 아줌마 왜 저래?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다그쳤어요. 준호야, 저런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아니야. 더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도 깨끗한 사립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피해가는 노숙자였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도 없었어요. 폐지를 모아야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울었습니다. 2달째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어요. 하루 한 끼만 먹다 보니 영양실조가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없었거든요. 괜찮아,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골판지 박스 안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노숙자 한 명이 죽는 건 뉴스거리도 안 되니까요. 나흘째 밤 김할아버지가 제 상태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아가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 가야 해. 할아버지,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내가 있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 가. 할아버지는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 아가씨는 아직 젊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 같은 늙은이는 상관없지만 아가씨는 살아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부축해서 근처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입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깨달았어요. 병원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간신히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김할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우리는 같은 처지잖아. 서로 도와야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은 가장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기업에서 회계 담당
이사까지 지냈는데 퇴직하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 5시 폐지를 주우러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도 수영 선수였어요. 국가대표까지 갔었죠.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영을 잘했었지.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그때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영장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노숙자인 제가 수영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날 새벽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강 물속에서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조깅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물은 너무 차가웠거든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한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그때를요. 강한 발차기로 물살을 가르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저는 아이를 껴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한 아이는 바로 수진의 아들, 준호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제 수진을 바라봤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깅하는 사람 중 한 분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아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30번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2번. 20년 전 수영 선수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였어요. 제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발. 수진이 옆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했어요.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슴을 압박했어요.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2분 30초쯤 지났을 때 아이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아이가 눈을 뜨며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수진이 아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시죠? 함께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올라가기 직전
수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영아, 너. 수진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당황스러움,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변에 있던 조깅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영 선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조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강 다리 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수진 아들을 구했을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한강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어디 갔다 왔어?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할아버지, 저 사람 구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수영 국가대표였다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할아버지, 아무도 제 실력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전과자라는 낙인만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해. 하지만 아가씨, 오늘 좋은 일 했어. 그것만으로도 아가씨는 훌륭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젖은 옷을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들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 배신한 친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수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강변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제 그 아이 구하신 분이시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인데 어제 뉴스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뉴스, 어제 일이 뉴스에 나왔다는 건가요?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강에 빠진 아이, 시민의 용기로 구조. 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려. 기사 아래에는 어제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댓글 좀 보세요. 다들 칭찬 일색이에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봤어요. 진짜 영웅이다. 심폐소생술 완벽하게 하시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전 저는 사기꾼으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수영클럽에서 강사님을 찾고 있거든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노숙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 바쁘시면 괜찮아요. 그냥 어제 일이 너무 감동이어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있는데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저는 한국TV 기자 김민수입니다. 어제 한강 구조 건으로 인터뷰를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기자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할 수 없어요. 박미영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기자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과거를 알면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전과자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미영 씨, 과거가 어떻든 어제 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자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네,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의 배신, 억울한 누명, 노숙자가 된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최수진 씨 아들을 구한 이유는 뭔가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수진이를 미워해도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어요. 20년 전 수영 국가대표셨다고요? 네. 국가대표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뒀죠.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미영 씨, 이 이야기를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제가 전과자라는 것도 나가나요? 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도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자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도해 주세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한국TV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편의점 TV로 뉴스를 봤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강에서 아이를 구한 시민의 감동적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박미영 씨, 52세. 그녀는 3개월 전까지 연매출 10억 원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뉴스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수진의 배신, 억울한 재판, 노숙자가 된 과정. 하지만 박미영 씨는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의 아들이 한강에 빠졌을 때 주저없이 구했습니다. 20년 전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그녀의 실력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배신당했어도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죠. 뉴스는 5분간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앵커가 말했어요. 박미영 씨의 억울한 사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TV는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강변에 나갔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박미영 씨, 정말 훌륭하세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저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봉투를 건넸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힘내세요. 30분 만에 저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사람들이 피하던 노숙자였는데 오늘은 응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뉴스 방송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야. 수진이. 3개월 만에 듣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3개월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알아. 뉴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영아,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알아? 3억을 배상하라고 했잖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를 구해줘서 고마워. 수진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나 진실을 밝힐게.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내가 증언할게.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나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증언할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영아, 준호를 구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나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진실을 밝힌다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사흘 후 수진이 정말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한강 아동 구조 사건의 후속 보도입니다. 박미영 씨를 고소했던 최수진 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할아버지와 함께 편의점 TV로 뉴스를 봤어요.
최수진 씨는 3개월 전 박미영 씨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것을 시인했습니다. 화면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적발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미영 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저를 믿었어요. 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죠. 그걸 이용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제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아들을.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최수진 씨를 사기와 위증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박미영 씨의 무죄는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저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죄. 제 무죄가 증명된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가씨, 정말 잘 됐어. 기말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TV 김민수 기자가 계속 취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영 씨, 혹시 20년 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요. 제가 부상을 당해서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죠. 그 부상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 씨, 당시 경쟁자 중 한 명이 최수진 씨였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도 수영 선수였어요. 저와 함께 국가대표를 꿈꿨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당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부상당한 날 수영장에는 박미영 씨와 최수진 씨만 있었어요. 기자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유망주 박미영, 훈련 중 부상. 올림픽 대표 선발전 불참.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올림픽 대표 선발전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수영장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잘한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죠. 수진아, 우리 둘 다 대표되면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저는 수영장 바닥에 있는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수영장 가장자리 콘크리트에 무릎을 부딪혔어요.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느꼈어요.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대가 파열됐어요. 최소 6개월은 수영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일주일 후였어요.
결국 저는 선발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대표로 선발됐어요. 미영아, 미안해. 내 목까지 열심히 할게. 수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수영장 바닥이 왜 미끄러웠을까요? 박미영 씨, 혹시 그날 수영장 바닥에 뭔가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기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졌죠. 기름이요? 기자는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박미영 씨, 당시 수영장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상했어요. 최수진 선수가 훈련 시작 전에 수영장에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바닥에 뿌리는 것 같았어요. 뭘 뿌렸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병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베이비 오일 같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베이비 오일. 수영장 바닥에 뿌리면 엄청나게 미끄러워집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진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미영 씨, 최수진 씨는 20년 전부터 당신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을 무너뜨렸어요.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친구. 아니, 20년 지기였던 수진이 사실은 제일 큰 적이었던 거예요. 한국 TV는 이 모든 내용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20년 질투의 배신, 박미영과 최수진의 이야기. 방송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최수진, 20년 전부터 계획된 배신. 올림픽 꿈 꺾고 사업까지 파산시킨 최악의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구한 박미영, 진정한 영웅.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인터넷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최수진 정말 최악이다. 20년 동안 계획한 배신이라니. 박미영 씨, 너무 대단하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영 씨를 도웁시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미영 씨, 당신이 보여준 용서와 용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영웅을 알아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피고 박미영에 대한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최수진의 자백과 추가 증거로 인해 박미영 씨는 무죄임이 명백합니다. 수진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수진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박미영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피고 박미영은 무죄로 확정합니다. 짝짝짝.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무죄. 드디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3개월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거리에서 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아이를 구했을 때 깨달았어요. 제 존재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요. 기자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최수진 씨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강 다리 밑에서 저를 도와주신 김할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김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명 수영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영 씨, 저희 아카데미에서 헤드코치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 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영을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박미영 씨의 경험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수영 아카데미에 갔어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4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코치님, 20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영 코치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영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빨리 헤엄치는 거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영장 물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꿈꿨던 그 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축하해. 내가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부끄러워. 나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아마 감옥에 갈 거야. 당연한 일이야. 미영아,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는 이제 내 길을 갈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과의 20년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새로운 20년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 강사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코치님, 오늘 접영 배워요? 8살 지우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은 접영의 기본 동작을 배워볼까?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영 아카데미 사무실에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박미영 코치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장, 김대리, 박주임,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를 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직원들이었어요. 대표님, 저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 과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수진 대표님이 구속된 후로 회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거래처는 다 끊기고 직원들은 절반이 그만뒀고, 박주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남은 직원이 7명뿐이에요. 월급도 3개월째 밀렸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키운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니. 대표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김대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만 믿어요. 최수진은 사기꾼이었지만 대표님은 달랐잖아요. 미영 대표님이 아니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없어요. 직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황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월급을 못 받으면. 이 과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저도 고민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수영 아카데미에서 저를 믿고 채용해 줬어요. 노숙자였던 저를요. 그런데 제가 2주 만에 그만둔다면 그건 배신이잖아요. 김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파트타임으로는 안 될까요? 주위에 3일만이라도. 아니면 오전에는 수영 강사, 오후에는 회사 일을. 박주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 김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조언 좀 구하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무슨 고민이야, 아가씨.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배신이라는 게 뭘까?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게 배신이지. 하지만 아가씨가 회사로 돌아가는 건 직원들을 살리는 거잖아. 하지만 수영 아카데미에서 저를. 아가씨, 정직하게 말씀드려봐. 수영 아카데미 원장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봐. 할아버지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카데미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장님은 6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 오전 한 타임만 아이들 수업을 맡고 오후에는 회사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영 씨, 직원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말요? 원장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 수업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고 있으니까. 네, 약속드려요. 저는 감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장,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게요. 정말요? 대표님. 전화 너머로 이 과장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오전에는 수영을 가르쳐야 해요. 회사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대표님만 계시면 저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그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사무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상 위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몇 개는 깨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수진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 화풀이를 많이 했어요.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소부터 하죠. 다 같이.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7명의 직원들이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3시간 동안 먼지를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부서진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현황을 파악해야겠어요. 김 대리,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어때요? 김 대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정말 심각해요.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빚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래처 미지급금이 8천만 원. 총 3억 1천만 원의 빚이라는 거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은 거의 없어요. 이번 달 매출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떠났어요. 최수진 대표 사건 이후로 신뢰도가 바닥이 됐거든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3억 1천만 원.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직원 월급은요? 3개월치 밀렸어요. 한 사람당 평균 600만 원씩. 총 4,200만 원이에요. 박 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은요? 200만 원이에요. 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200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죠? 대표님, 저희 망한 거예요? 한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일단 가장 급한 게 뭔지 파악하죠. 은행 대출 이자는 언제 내야 해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350만 원이요. 그럼 그 돈부터 마련해야겠네요. 거래처 미지급금은요? 3개월 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 들어와요. 이 과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2주만 참아줄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만 믿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350만 원조차 없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회사는 어때? 할아버지, 정말 엉망이에요. 빚이 3억이 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내가 한 가지 조언할 게 있어. 재무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해. 어떤 빚을 먼저 갚고 어떤 걸 나중에 갚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도와주면 되는데? 할아버지, 한강다리 밑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에서 회계 담당 이사를 하셨다고. 아, 그게. 할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 재무를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제발요. 저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내일 회사로 갈게. 다음 날 오후 김할아버지가 회사에 오셨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으신 할아버지는 한강 다리 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이쪽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정호 고문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 재무를 맡아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김 대리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저분이 정말 회계 전문가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분은 전 대우그룹 재무이사셨어요. 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 회사를 돕고 싶어요.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재무 서류를 검토하시고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3시간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영 씨,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얼마나요? 숨겨진 빚이 더 있어. 최수진 씨가 사채를 5천만 원 빌렸어. 사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총 빚이 4억 원이야. 그리고 이 중에서 사채 이자가 가장 위험해. 월 10% 이자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월 10%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 그걸 못 내면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억 원. 그것도 사채까지. 대표님, 우리 정말 망한 거 아니에요? 박주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화이트보드 앞에 서셨어요. 미영 씨, 일단 우선순위를 정리해보자고. 할아버지는 마커를 들고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사채부터 갚아야 해. 이게 가장 위험하거든.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500만 원. 총 5,500만 원. 할아버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기다려. 둘째, 은행 이자 350만 원. 이건 이번 달 안에 내야 해. 할아버지는 계속 적으셨습니다. 셋째, 직원 월급. 이건 최대한 빨리 줘야 해. 넷째, 거래처 미지급금.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저를 보셨습니다.
미영 씨, 지난번에 기부자들이 모금해 받은 돈 5천만 원 있지? 네. 하지만 그건 그 돈으로 일단 사채를 갚아요. 사채업자들은 무서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많은 분들이 저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돈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돈은 제 개인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돕기 위해. 미영 씨, 지금 회사가 망하면 직원 7명이 거리로 나가. 그것도 사람들을 돕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저는 모금 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전액 상환하러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최수진이 빌린 건데 당신이 왜 갚아? 제 회사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채 빚을 갚고 나니 제 계좌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영 씨, 사채는 정리했지? 네, 할아버지.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살려보자. 할아버지는 저를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빈 방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를 재무실로 쓸 거야. 미영 씨, 나를 정식으로 부사장으로 임명해줘. 네, 부사장요. 이 회사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재무 관리가 필요해. 내가 맡을게. 저는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나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호 부사장님의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주, 할아버지는 모든 지출을 분석하셨어요. 박 대표, 사무실 월세가 너무 비싸. 300만 원이나 돼. 그게 강남이라서. 지금 우리 형편의 강남 사무실이 필요해. 직원 7명인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사하자. 월세 100만 원짜리 사무실 알아봤어. 정말요? 매달 20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우리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둘째 주, 할아버지는 거래처 재협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박 대표, 내가 거래처들 만나볼게. 할아버지는 미지급금 8천만 원을 지고 있는 5개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사장님, 저는 이 회사 부사장 김정우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부사장, 망해가는 회사에 무슨 부사장이래. 거래처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돈을 못 갚으면 사장님도 손해예요. 차라리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분할 상환. 8천만 원을 24개월로 나눠서 갚겠습니다. 매달 330만 원씩이요. 그게 가능해? 저희가 회사를 정상화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상화되면 사장님께 다시 주문 넣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설득이 통했습니다. 5개 거래처 중 4개가 동의해줬어요. 셋째 주, 할아버지는 은행과 협상하셨습니다. 지점장님,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사장님, 이미 연체 위기인데요. 이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경력과 회생 계획서를 제시하셨어요. 은행 지점장은 놀랐습니다. 대우그룹 재무이사셨다고요? 네. 제가 이 회사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은행은 대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월 상환액이 6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회사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없었어요. 박 대표, 이제 매출을 올려야 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거래처들이 다 떠났는데 새로 만들면 돼. 박 대표는 상품 기획을 잘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원래 상품 기획자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했어요. 2주 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실버층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은 어떨까요? 실버층? 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들이요. 편한 옷, 건강식품, 생활용품.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 좋은 생각이야. 실버 시장은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 할아버지가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버층을 위한 상품을 선정하고 공급업체를 찾고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대표님, 주문이 들어왔어요. 김 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요? 이번 달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매출이 났어요. 다음 달에는 3천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천만 원. 매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 대표.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사장님. 저는 이제 할아버지를 부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회사에서는 공식 직함이 중요하니까요. 이번 달 결산 봤어. 네, 봤어요. 순이익이 3천만 원이야.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예요? 최수진 씨예요.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라고요? 회의실로 가니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미영아. 수진이 일어서서 저를 봤습니다.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다시 앉았어요. 미영아, 나 출소했어. 알아. 뉴스에서 봤어. 수진은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6개월 만에 가석방됐어요. 미영아,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질투했어. 내가 수영도 나보다 잘하고 사업도 나보다 잘하고 그게 너무 싫었어.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미움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 수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영아, 수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길을 갈게. 우리는 이제 남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박 대표, 괜찮아?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후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김 대리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직원 회식을 열었습니다. 15명의 직원들과 할아버지, 그리고 총 17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거의 망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호 부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대표, 나도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영 아카데미에 들렀습니다. 아직도 매일 오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수영장에 들어가니 물이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꿈이었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한강 다리 밑에서 죽고 싶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배영을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지우야, 팔을 더 크게 돌려봐. 네, 코치님. 8살 지우가 열심히 팔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치님, 저희 아이가 코치님 닮고 싶대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무보고를 하고 계셨어요. 박 대표, 이번 분기 목표 달성했어. 순이익 9천만 원. 정말요. 부사장님. 그리고 은행 대출도 절반 갚았어. 이제 1억만 남았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1년 전 4억이었던 빚이 이제 1억까지 줄었어요. 박 대표,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원룸이 아닌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개월 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친구도, 명예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되찾았어. 아니,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수영 강사라는 직업, 정직하게 운영하는 회사, 진심으로 함께하는 직원들, 그리고 김할아버지 같은 진짜 가족.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봤습니다. 한강다리 밑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초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7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저와 최수진은 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5년 만에 회사는 거의 망했죠.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김 대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회사는 건물도 돈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부사장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한강 다리 밑에서 저를 살려주셨고, 이 회사도 살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겸손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이름을 바꿀 거예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희망 온라인으로 바꿀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매달 수익의 10%를 노숙자 지원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대표님,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강 다리 밑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뉴스 보셨어요? 김 대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뉴스요?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 나눔 대상 후보에 올랐대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나눔 대상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는 희망 온라인 박미영 대표님.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객석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김정호 부사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노숙했던 그 다리 밑이었어요. 골판지 박스들은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미영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과거 함께 노숙했던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아이고, 미영 씨.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졌구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미영 씨, 우리 노숙자들 희망이 됐어. 다들 미영 씨 이야기하더라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회사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회사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할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박 대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뭘 고마워해? 나도 박 대표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멀리 왔죠. 그래, 정말 멀리 왔어. 한강 다리 밑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년 후 희망 온라인은 직원 50명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순이익 5억 원을 달성했어요. 김정호 부사장님은 여전히 재무를 책임지고 계셨고, 저는 대표이자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치님, 저도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10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코치님처럼? 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3년이 됐다. 한강에서 수진 아들을 구한 날. 그날부터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죽고 싶었던 그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김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박미영은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납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